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막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세만여의 날, 맞아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대장주 엔비디아에 걸린 옵션 거래 계약 수가 한 5년 전 대비 서너 배나 많다고 하니까요. 시장 전체 거래량의 서너 배에 달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지금 시장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또 약세를 보였고 다우는 조금 올랐는데요. 이제 거침없는 랠리를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가 잠시 숨고르게 나선 상황에서 이제 또 그 매기가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로 또 옮겨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체감 경기 보여주는 6월 S&P 글로벌 PMI 지수는 여전히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여전히 눈여겨볼 이벤트들이 대거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주와 또 HBM을 두고 경쟁 중인 마이크론의 실적, 연준이 또 유의 깊게 살피는 5월 PC 물가 지수까지 시장을 흔들 만한 재료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또 하루 만에 2,800선을 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다시 이제 2,800선 탈환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2년 5개월 만에 2,800선 고지를 밟았지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한 발 밀려 내려간 상황입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시장 향방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가 주목받는 이유는 일반 매매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점점 입소문을 타고 경매 인기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낙찰 경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는 부실 채권 경매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실이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위험해 보이는데 과연 괜찮은 투자처인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6월 S&P 500 상승분의 3분의 1을 엔비디아가 담당할 정도로 쏠림이 심한 요즘입니다.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번 주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PC 물가지수를 통해 신중하게 하반기 시장 전략 준비해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지나면서 개별 종목별로는 등락이 컸지만 지수 자체로는 변동성이 제한되면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상승한 반면 S&P 500은 0.16% 하락, 나스닥은 0.18% 떨어졌습니다. 주간으로도 지수별 혼조세 보였는데요. S&P 500은 0.6% 올랐지만 나스닥은 보합세였고 다우지수는 1.45% 오르면서 5월 이후 주간 최고 실적 기록했습니다. 그간 시장을 끌어왔던 기술주가 등락이 갈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보시면 시티그룹이 향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0.92%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장중 상승하다가 장 마감 직전에 만기일 여파로 XLK ETF 리밸런싱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면서 1%대 하락 전환했습니다.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엔비디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하락세 지속했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과매수 구간이라는 평가 속에서 매물 소화 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3%대 하락했고 마이크론, 브로드컴, 퀄컴, ASML, TSMC 등 대부분 반도체 업종이 부진했습니다. 인텔만 최근 삼성 AI 노트북에서 퀄컴 칩 문제가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반영을 하면서 1%대 반등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도 각각 개별 이슈로 강세 보여주었고요.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보시죠. 메타가 1%대 하락했는데 청소년 관련 제재에 대한 불안 여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0.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으로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주는 연준이 4대 은행 정리 계획에 대한 지적을 내놓으면서 하락했습니다. 또 국제유가 같은 경우 달러 강세와 수요 둔화 우려 반영하면서 하락하면서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등 에너지 업종은 부진했습니다. 선물옵션 만기일을 맞아 전체 5.5조 달러 규모의 물량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옵션 시장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었는데 연초 이후 엔비디아 옵션 거래가 급증했고 엔비디아의 변동성 확대가 진행되면서 개별 종목들도 함께 출렁였습니다. 그나마 제한된 범위에서 지수가 움직였던 이유는 경기 관련 지표들 덕분이었습니다.
미국 6월 제조업 PMI는 지난달 발표된 51.3에서 51.7로 또 서비스업 PMI 예비치 같은 경우 54.8에서 55.1로 개선되면서 우려했던 만큼 경기가 나쁘진 않구나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비즈니스 신뢰도와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고용이 확대된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지표 발표 이후에 달러화가 강세 보였지만 덕분에 주요 지수의 낙폭이 일부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 판매는 414만 건에서 411만 건으로 감소해서 주택 시장의 부진 계속되고 있고요. 또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0.6% 하락한 것에 이어서 0.5% 하락해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6개월간 지수 흐름을 보면 확실히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로까지는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구성 요소 중에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9% 증가했고 앞서 설명드린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견고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채금리는 이처럼 상반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에 그쳤습니다. 특히 경기 선행 지수의 지속적인 둔화가 경기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여전히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2년물은 4.7%대, 10년물은 4.2%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하반기 전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이번 주 28일에 공개되는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하반기 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뚜껑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상승률이 시장 전망에 부합하거나 이보다도 낮으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강화되겠죠. 한편 26일에 장 마감 뒤에 발표되는 마이크론 분기 실적,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종목들의 심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시장의 낙관론이 강화되는 가운데 긍정적인 전망이 하반기까지 지속될지 이번 주 주요 지표들과 기업 실적 보시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라인 사태에 일본 정부가 깊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의원은 지난 3, 4월쯤 손정희 회장과 만남을 갖고 라인을 일본이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손 회장은 자신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같은 시기 총무성도 라인 야후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강력한 행정 지도를 내렸는데 미야카와 주니치 소프트뱅크 사장을 따로 불러서 네이버의 출자비율을 낮추고 경영권을 옮길 것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일본 총무성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한 건 맞지만 지분을 줄이라고 한 적은 없다며 모순된 주장을 펼쳐왔는데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예상보다 더 깊숙이 개입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전략 발표 이후 승승장구하던 애플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앞서 중국에서 챗GPT를 사용할 수 없어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고 나선 데 이어서 유럽에서도 AI 기능 출시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 보안을 저해시킬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법안은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하는데 만약 이를 위반하면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10%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과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유럽 양대 시장에서 출시 전부터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인공지능 드라이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애플은 오픈 AI와 손을 잡은 데 이어서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에 메타의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는데요. 인공지능 지각생 애플의 판 뒤집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테슬라가 강도 높은 몸집 줄이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초 머스크가 언급한 전체 인력의 10% 감원은 진즉에 넘어섰는데요. CNBC에 따르면 올해 이미 전체 직원 가운데 14%, 약 2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정확한 급여 데이터가 아닌 테슬라의 전체 이메일에 등록된 직원 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앞서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올해 직원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고요. 머스크 CEO 역시 테슬라의 비효율성이 30%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 감원 숫자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암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가 중국산 전기차에 밀려 현지에서 처음으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닛산의 중국 전체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전략 거점인데요. 중국 전기차 시장 비율은 전체 신차 판매에서 40%에 달할 만큼 빠르게 커졌지만 비아디를 비롯한 현지 토종업체들의 약진에 경쟁사들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닛산뿐만 아니라 미쓰비시 역시 지난해 광저우 자동차 그룹과 학잡 사업을 중단하고 중국 시장에서 발을 뺐고 혼다도 지난달 대대적인 감축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순위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3위에 오르는 등 거침없이 몸집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은 아쉽게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2,800선을 내줬는데요. 다만 하락장 속에서도 올랐던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전선주와 전력설비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수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들어 수주 낭보를 터뜨리고 있는 LS전선은 벨기에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LS전선은 세계 첫 인공에너지 섬에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게 됐는데 이를 위해 벨기에 전력회사 엘리아와 약 2,8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인공섬은 벨기에 해안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오는 2030년에 완공되면 이 섬은 벨기에와 영국, 데마크 간 에너지 공급을 조절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LS전선이 공급하는 해저 케이블은 인공섬과 육지 간 전력을 보내는 데 사용되죠. 이처럼 LS전선이 미국과 멕시코에 이어 유럽으로도 글로벌 해저 케이블 사업을 가속화하자 LS그룹주와 전력 인프라 관련주도 함께 들썩였는데요. 재룡산업이 27.17%, 재룡전기가 17.2% 뛰었고요. 세명전기도 11.39%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LS그룹주 LS일렉트릭은 10%대, LS는 5%대 상승했습니다. 계속되는 전력난 문제에 전력 인프라주뿐만 아니라 원전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과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기존 발전시설로는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선진국은 전력 확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인 원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첨단 원전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상원을 통과했고요. 원전 중지 정책을 도입한 호주에서도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죠.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도 폭염으로 인해 이번 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92.3기가와트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총 21개의 원전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원전주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제일테크노스가 8.8%, S&T에너지가 6.41% 올랐고요. 효성중공업이 5.46%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태운과 태광이 각각 4.82%, 2.61%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군사적으로 밀착하자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러시아의 대응에 따라 무기 지원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 카드라는 초강경책을 꺼내들자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제정세 불안으로 각국의 군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3년에 세계 각국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약 7%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방산주들이 주목받았는데 빅텍이 4.94%, S&T 다이내믹스와 풍산이 모두 3%대 뛰었습니다. 이어서 스페코도 2.79% 상승했습니다. 요즘 K-뷰티 업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보톡스 관련주도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바이오 제약 기업 메디톡스의 히알루론산 필러 아티에르가 첫 해외 진출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죠. 아티에르는 앞서 뉴라미스 5종이 인니 시장에 진출한 것에 이어 아티에르 3종도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 인도네시아는 최근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인니 시장에 진출한 메디톡스는 이번 아티에르로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보톡스 관련주도 주목받았는데 메디톡스가 6.37%, 경쟁사 휴젤이 6.21% 강세 흐름 보였고요. 휴원스 글로벌과 한국 BNC가 각각 2%대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2,800선을 반납했습니다. 미증시와 다른 아시아 증시와 커플링되는 흐름이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하루 만에 2,800선을 반납한 것이라 시장에 찬물이 끼얹어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찬물 샤워를 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장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았던 만큼 찬물의 온도는 생각보다 더 차가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0.83% 내린 2,784선이었고 코스닥도 0.56%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무려 1,200여 개 종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완연한 약세장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한풀 꺾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1,557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는데 4거래일 만에 매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1,375억 원 순매도를 기록하며 지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만 3,040억 원 사자 포지션이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876억 원 매수 우위, 개인도 468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만 1,148억 원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오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9개 종목은 모두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2%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여기 SK하이닉스도 1.47% 약세였는데 그나마 두 종목 모두 8만전자, 23만닉스는 지켜냈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기아, KB금융까지 모두 2% 내외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부 헬스케어 업종이 그나마 상승했습니다. 알테오젠은 머크사와 협업 중인 키트루다 SC의 임상 3상이 성공할 것이란 전망에 8% 넘는 시세를 냈습니다. 10위권 중에 가장 강한 흐름으로 28만 1,000원이었고 HLB도 1.26% 올라서 64,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클래시스가 2.63%, HPSP가 1.64% 상승했고요. 반면에 2차 전지단 모두 부진했고 리노공업과 삼천당 제약이 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다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3원 60전 올라 1,388원 30전에 달했습니다. 장중에는 약 2개월 만에 1,390원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역외 환율을 보면 변동성이 컸는데 역시나 1,390원대 위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6시 기준으로 1,389원 40전. 외환시장이 역외 환율을 반영하면서 다소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2,800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마이크론 실적과 대선 토론 같은 굵직한 이벤트로 인한 테마 장세를 전망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고 목요일에 바이든과 트럼프 두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이 전까지는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실적 모멘텀이 확실하거나 테마가 있는 종목들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6월 BOJ 의견 요약서가 나옵니다. BOJ가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금리 인상이 언제쯤부터일지 BOJ 의견 요약서를 통해 가늠해봐야겠고요. 파라다이스가 코스피에 이전 상장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 기업인 한중NCS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내일은 세계 에너지 그리고 배터리 엑스포, 핵심 양자 기술 전시회인 퀀텀 코리아가 개최됩니다. 에너지와 배터리 양자 테마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엔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려봐야겠고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내용까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또 메타버스 전시회로 관련주가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엔 웹툰과 로봇, 뷰티 관련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에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고요. LG전자는 구글 클라우드 서밋에서 AI 모델 제미나이를 활용한 로봇 클로이를 선보입니다. 목요일엔 로봇용 액추에이터 기업인 하이젠 RMN도 신규 상장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K-뷰티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컨퍼런스까지 개최하는데요. 금요일까지 관련주들이 들썩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엔 SK그룹 경영진 전략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SK그룹이 대대적인 사업과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는데 어떤 계획들이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첨단 금속 제조기업인 HVM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니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죠. 마지막으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던 종목들입니다. 전 거래일에는 물류와 제약바이오 쪽이 올랐습니다. 홍해 사태로 해상 운임이 치솟다 보니 해운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물류 관련 종목인 동방과 태웅로직스가 상승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미국의 기술 수출 소식에 상승했고 국제약품은 100일해 유행이 급증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오늘장까지 이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추가가 하락하는 등 AI 랠리가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간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이 미증시를 따라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더 나올지 리스크 관리에 염두해 주시면서 개장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지금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주 랠리가 지금 다소 좀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조금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기술주 이대로 또 좀 경계성 매물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뭐 양쪽 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네. 그동안 뭐 급하게 올라왔던 만큼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시각이 다 가능한 그런 상황 네. 같은데 이 숫자가 뭔지 이 우리가 흔히 살피는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금 뭐 17,600 이런 상황이고 이게 18,000을 못 찍고 돌았었거든요. 고점이 지난주 목요일 날 찍었던 17,936이 이제 고점이었고 그러고 나서 약간 밀리는데 나스닥 100이 네. 그 2만이라는 그 또 매듭 숫자 앞에서 살짝 또 이렇게 뭐 숨고르게 접어드니까 사실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서머랠리 7월 정도에 서머랠리 하는데 좀 땡겨온 서머랠리가 네. 지금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는지 아니면 서머랠리 일찍 왔다가 일찍 지는지 네. 좀 판단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네요. 뭔가 7월달 서머랠리 네. 앞두고 좀 쉬어가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앞당겨진 서머랠리인지. 예. 예, 사실 코스피도 2,800선 이렇게 회복했다가 다시 또 떨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 또 뭐 지수보다도 이번 주도 이번 이 6월 말도 결국 어느 업종 어느 테마가 또 가느냐 그 싸움으로 또
뭐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모셔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아유, 우리 대표님 뭐 오시면 일단 뭐 뉴욕 증시도 살펴주시고 글로벌 증시도 이렇게 살펴주시고 하는데 지난주 한번 세계 증시 그걸 한번 볼까요? 성적표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기술주라고 다 똑같은 기술주는 아니었다. 아, 기술주라고 다 똑같은 예, 기술주는 이게 이제 아니다. 아시아 기술주가 선방했고 네. 아하. 뉴욕 기술주는 생각보다는 좀 고만고만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음. 결국은 대만 증시에서 탑5가 다 IT 업종이거든요. 그렇죠. 대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시아 쪽에서는 대만 가권 지수가 3%대의 그런 높은 상승률 호호. 기록하면서 예. 지속적으로 좋게 끝났고요. 물론 이제 금요일은 일부 조금 조정은 있었습니다. 워낙 이제 목요일 날 미국 조정이 좀 엔비디아가 꽤 있었기 예.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 2주 동안 그 유럽 지수가 상당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유럽 의회 선거 이후에. 그다음에 프랑스 조기 총선 앞두고 있고 영국도 이제 조기 총선 네. 앞두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2주간 고생했다가 프랑스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튀다가 지난주에 좀 멈춰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유럽 쪽에서 좀 나왔다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거기 딱 끝자락에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자락. 상위권이긴 한데 좀 아쉬운 상위권. 네. 그래서 1%좀 못되게 좀 올랐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그 미국 쪽이 이제 지난주에 보합으로 끝났는데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요일이 미국의 휴장이었잖아요. 네. 네. 휴일이 있었는데 전후가 완전히 다른 장이었어요. 그 월화는 상당히 오르고 또 마지막 날은 사실은 그 화요일 날 그에는 그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네. 기업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일일 천하가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목금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은 올랐던 거 다 토해내고 그냥 보합으로 이제 끝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헤매고 있습니다. 확실히 엔화가 기억하시겠지만 금요일 날 다시 160엔을 초하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그 사이에는 엔화 약세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다가 지금은 야, 지금 환도 불안한데 일본 수입 물가 치솟으면 일본 경제 생각보다 이게 개선이 쉽지 않겠는 걸 이러면서 지금 4주간 계속 일본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은 3월 22일 고점 찍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상당히 부러워했던 시장들이 한 주간, 한 달간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분명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쏠림 현상이 나타내는 효과. 예. 이제 기술주가 올라가면은 지수 전체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줬었는데 거꾸로는 이제 기술주가 안 좋으니까 지수가 웬만한 다른 업종도 올라가도 힘을 못 쓰는 네. 이제 이게 나타났다. 지금 차트에 지금 미국은 총 가장 큰 대업종 분류로 11개 업종으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경기 소비재, 에너지, 금융, 산업재 해서 11개 중에 8개가 지수보다 높게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못 올라간 건 결국 정보기술, IT 쪽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 다 끌어내린 거다. 보셔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요 앞에 많이 한 주간, 한 달간 많이 올라갔던 데서 우리가 좀 뭔가 임플리케이션을 찾자면 뭐 경기 소비재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마존과 테슬라가 저 안에 있어서 한 2%대 올라서 저 지수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올라가게 된 거는 그 미국에서는 지금 그 카지노 업종이 좀 많이 올라갔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간 게 자동차 부품주들이 계속 고생하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이제 다시 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것들은 우리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거. 어허.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업종은 지난 한 주 동안 그 유가가 이제 바닥치고 한 3% 예. 이상 올라가면서 에너지 업종도 이제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이제는 그 사이 고생했던 업종들이 다시 좀 올라가는 구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 업종은 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M&A 이슈도 있고 예. 그 사이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그 사이 이제 고생했던 업종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수가 급등을 하는 가장 큰 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A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바닥 봐지고 이제 저가 이제 상승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 그거 제일 편한 접근 방법이 좀 싼 거
그동안 못 낙폭화되죠? 올랐던 거 어딨냐 네, 맞습니다. 한번 그거 찾는 건데. 근데 아까 보여주신 성적표에서 우리 코스닥은 그 표에 없었습니다만 네. 우리 일주일 동안 보니 뭐 러플리 말씀드렸어 코스피가 1% 오르고 코스닥은 한 1.1% 빠지고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이 괴리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코스닥은 기술주들 아닌가요? 기술주긴 한데 우리는 좀 2차 전지를 포함한 특정 분야에 좀 네. 치우친 기술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도 2차 전지 쪽이 생각보다 좀 고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빠진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예.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시각이 극명하게 이제 갈리지 않습니까? 네. 아, 이게 일주일 전에 제가 나왔을 때 네. 딱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엔비디아가 끌고 애플이 밀고 그러면서 이제 한 주를 쫙 끌어올렸는데 네. 지난주는 정반대로 정반대죠. 엔비디아가 끌어내리고 네. 그다음에 애플이 밀어내리고 이렇게 밀어내리고. 그 두 가지가 하면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애플이 빠졌는데 그 전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4%였지만 최고점에서 찍어보면 거의 9% 빠졌거든요. 네. 아까 뭐 7%인데 아마 그건 종가 비교한 걸 것 같고 거의 9점 몇 % 빠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3월 한 20일경부터 4월 20일경 한 달 동안 예. 대략 한 20% 한 빠진 조정 구간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를 보인 건 처음이다. 가 지금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또 하필이면 또 화요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등 주식이 시총 1위로. 네. 예, 예. 가장 큰 주식이 됐었는데 예. 하루 만에 이제 예. 일일 천하하고 이제 이틀 연속 좀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뭘 기억하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의 비관 막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은 뭘 얘기하냐면 2000년도에 시스코 얘기를 해요. 아. 예. 자꾸 2000년도 그렇게. 3월 25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시점으로 하루 동안 시스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가장 많이 오른 1등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을 피크로 그 다음부터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상당히 이제 고생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당시 그거는 그 앞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스코가 그걸 뚫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앞에 보시면 기술주 전반이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당시 2000년도에 그런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흐름을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대로 따라갈 거냐 그런 거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2분기 실적이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에서 기술주들이 조정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결국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믿을 건 실적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마이크론 당장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이제 근데 그거 포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앞에 소위 이제 빅테크들의 예. 실적 시즌에서의 그러한 반응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를 유지해서 다시 우상향할 거냐 네. 아니면 여기서 이제 꺾일 거냐는 결국은 이번 2분기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 이유는 엔비디아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어쨌든 기술적으로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차트로 봤을 때도 조금 크리티컬한 구간인가요?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예, 뭐 140불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구간이었습니다. 아, 예, 그럼 뭐 순전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면은 사실은 110불이 먼저 짚어지던 레벨이었는데 네네. 그게 아마 주식 분할 효과를 좀 본 것 같고 그리고 또 약간 그 시장에 이제 또 오버슈팅 경향이 있으니까 한번 날아간 것 같고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ETF를 통해서 그 개별적으로 그 몰려든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예. 우리 돈도 많이 갔을 네.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이 110불 다음이 이제 저 주식 분할 이후 네. 그 옛날 같으면 1,100불이었고 1,400불이었는데 그렇죠. 결국 1,400불, 140불에서 딱 접히는 모습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일단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이제 한번 고비가 되겠죠. 아, 그러다 예. 보니까 풋옵션 거래도 좀 뭐 늘어났다는 콜옵션, 얘기가 풋옵션이 나오네요. 막 붙었으니까 딱 지수 아까 이렇게 굿모닝 마켓에서 딱 요약해서 보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 때 네. 장중에는 난리를 치고 업종별로는 그거 하지만 결국 보면은 옵션 매도자들이 승리거든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대표님? 이게 뭐 우리가 옵션 가지고 매수해서 벌기가 정말 그
10타수 1안타나 될까? 저는 사실 오션 거래는 잘 안 해갖고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럼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향후 주가 방향을 좀 가늠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이 네. 정말 이제 중요한데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이게 실제로 왔잖아요. 왜냐하면 4분기가 피크였고 네. 네. 이익 증가율이 네. 그러니까 소위 빅테크 M7의 그 피크가 4분기였고 지금 1분기 조금 내려왔잖아요. 예. 지금 이제 2분기 점점 더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증가율이. 예. 그런데 주가는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그리고 보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결국은 어떻게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떻게 바라보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AI 열풍과 관련해서는 과거 그 닷컴 버블 때하고 비교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실제로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어떤가요? 그때보다는 돈은 더 잘 벌죠. 기업들이. 예, 기업들이. 그때는 적재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예. 많았고 예, 아니면 예. 멀티플도 어마어마하게 높았고 예. 근데 다만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섞인 것 같아요. 반면에도 2007년도 8년도의 은행주들은 네. 돈은 어마어마하게 잘 벌었지만 알고 봤더니 이게 레버리지 때문이었고 경기 꺾이면서 이게 되게 비싼 거였다는 게 뒤늦게 밝혀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가 다는 아니다. 그냥 단순 멀티플 가고 2000년도에 뭐 그 시스코는 100배로 거래됐는데 예. 지금 엔비디아는 50배 거래된다. 싼 거 아니냐. 이 논리는 너무 약간 1차원적인 논리인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향후 이익 규모가 어떤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2000년도의 닷컴 버블과 2007년도의 은행들의 소위 그러한 레버리지 버블 요 두 가지가 뒤섞여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적인 레벨, 멀티플 수준을 비교해서 마냥 싸다라고 마음 편하게 있으면 저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지금 저기 그동안에 미국 시장 지수가 이렇게 국채 금리 그리고 뭐 달러 시세 요것과 이렇게 제법 많이 이렇게 같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내지는 시장 금리가 뭐 지금 뭐 4.3 건방인데 10년물이 4.25네요. 4.259 이렇게 되는데 저는 조금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둔감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포피아라고 그러죠. 이제 행복감이 유포리아. 유포리아가 네, 유포리아가 네, 네.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예. 지금 최상위권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너그러져 있는 상태로 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다만 최근 채권 시장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지금 사실 유동성은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소위 이제 재무부 그 일반 계정 TGA가 최근 들어 다시 지금 위로 튀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시장에서 더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미국 국채에 나가야 되는 이자만 한 해에 1조 달러에 예. 지금 육박할 정도로 예. 지금 그 소위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 된 그 가중 평균된 지금 금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작년 2%였으면 지금 3%대 정도가 지금 그 가중 평균된 그 금리 수준이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원래는 TGA에 지금 쌓여 있는 돈이 한 7천억 불에서 그 한 9천억 불 사이 정도였는데 이게 저는 하반기 쫙 풀릴 거다. 그러면 시장이 좀 좋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이자 갚다 끝나겠어요. 그걸로. 이자 갚다가 그걸로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예. 지금 오히려 채권 시장 쪽에서는 그런 미국의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조금 좀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금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내려와 보이긴 하지만 예.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지금 저번에 그 6월달에 그 경제 요약 연준에 네. 거기서 장기 금리 수준이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보면 추가로 급격하게 내려오기는 어렵다는 거를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수급 중에서 공급도 늘 거고 바닥 레벨이 더 올라왔다라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금리가 마냥 떨어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하고 달러 얘기 끄집어낸 김에 이것도 한번 대표님 뷰가 궁금한데
이번에 그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반기 보고서에서 일본을 갖다가 관찰 대상국에 다시 집어넣었더란 말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관찰 대상국에 넣는 이유가 너희들 조금 자꾸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개입하지 말라 하는 경고라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뭡니까 원화 강세 압력이 강했을 때 그때 자꾸 달러 매수 개입하다가 여기서 막 돈이 쪼들리니 엔뎁 시장까지 개입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강한 워닝이 들어왔고 그러니 개입하지 말라는 차원에서의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이라면은 지금 이 160엔을 갖다가 이게 열리면 이게 달러엔이 어디까지 튈지도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림에서 자꾸 이제 160엔쯤 오니까 이제 일본 BOJ 개입 변개감은 크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 같습니까? 하라는 얘기 같습니까? 하지 말란 얘기죠. 개입하지 말라.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면 강제로 자기 나라의 통화를 약화시켜서 네, 네. 우리가 따지면 원달러에서 원달러가 1,500원, 자꾸 1,700원 가서 자꾸 위로 가는 예, 환율이 가서 위로 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은 걸 우리 수출해도 어. 들어오는 돈이 많게 예, 만들어내. 예. 이걸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고 보통 예. 표현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은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자본이 역으로 돌아오는 걸 더 걱정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일본이 미국이 바라보는 일본의 최대 위험은 옌이 강세로 돌아오면서 옌 캐리 트레이딩 자금들 어마어마한 그 자금이 환류되는 거. 그러면 미국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아하.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환율 조작국에 1년 만에 다시 부활시켜서 조작국이 아니라 관찰국. 관찰 대상국. 네, 거기에 네. 넣어놓고 본다는 의미가 저런 거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본도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개입했다는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재무부 숫자를 보면 재무성 숫자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틀 동안 85조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60엔 간 거를 아. 155엔 만들어놨는데 한 달 만에 다시 160엔 간 글쎄.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는 예. 일본 정부의 그 거의 19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도 엔화를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예. 상황. 이것이 가장 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감이고 거꾸로 미국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저기서 삐끗해갖고 민간하고 일본 정부 합심해서 옌이 너무 강세로 가버리면 미국 국채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 이제 걱정이고 양쪽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흠. 저는 다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 섹터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일단은 서학개미라고 해서 이제 미국 뉴욕 증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최근에 엔비디아, 애플 사신 분들 꽤 많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홀드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게 이제 지난 100년간의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데 네. 네. 결론적으로는 그 소위 그 승자의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승자의 저주. 예, 탑독, 그 언더독 뭐 이런 네네. 얘기도 하는데 위로 이미 충분히 많이 커져버린 종목들은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이 자료가 열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시총 10위 안에 들기 전 3년 전, 5년 전에는 평균 초과 수익률이 20%에서 30%로 되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저러니까 10위 안에 들겠죠. 네네. 매년 저렇게 올라가니까. 반면에 10위 안에 진입하고 나면 이게 게을러져서인지 수익률이 상당히 이제 둔해진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미국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사이즈가 커지면 네. 여기에서 또 20% 30%씩 성장하기가 어려워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니.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걸 결과지만 실제로 데이터로 봐도 확인이 된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가 아주 짧은 시간에 상위 10위에서 지금 1위까지도 넘보는 그 상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후로 이걸 계속 들고 왔을 때 3년, 5년을 들고 가면 저기서 본 것처럼 수익률이 이제는 좀 지수 정도의 수익률밖에 못 내는 정도로 둔화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어쨌든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성과를 좀 잘 내려면 오히려 좀 중간쯤 한 50위 전후에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고르는 것이 같은 확률이면 더 높을 같은 기회면 확률이 더 높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빅테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최근 3년간은 저 100년 데이터가 깨져 있는데 네. 전 약간 걱정되는 게 그러면 이게 100년 데이터가 갑자기 바뀔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럼 빅테크들이 저 현상으로 되돌아가려면 주가 조정이 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적어도 지금 소위 그 M7은 지난 100년간의 데이터를 넘어선 것만은 적어도 지금 3년 5년간은 넘어선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때 과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섹터 쏠림 현상이 더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술주 안에서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결국에 엔비디아한테 이런 먹거리를 주는 게 빅4죠. 소위 네네.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여기서 소위 군비 경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AGI를 소위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이제 AI를 네네. 지금 더 잘 만들려고 투자가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게 늘었단 말이죠. 작년 한 해 동안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4개를 합치면 작년입니다. 올해가 2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00조 뭐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되는 2천 달러, 600조는 아니네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되는 게 작년 대비 얼만큼 늘냐면 70%나 는 거예요. 네. 캐펙스가 70%, 저 정도 큰 규모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저런 광폭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 여부를 볼 때 지금 현재 보면 S&P 500 중에 기술주 중에 나머지 90개들을 합친 것보다 저게 맞는 숫자고요. 예. 그다음에 과거에 이런 설비 투자가 광풍이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2012, 13년도에 쉐일 오일 때 그러면 소위 유가가 120불, 150불 갈 때였지 네네. 않습니까? 그랬을 때 캐펙스가 빅오일들 투자가 저 정도 이거보다 더 적었었거든요. 네. 그다음 더 멀리 가면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인터넷 모바일 막 설치할 때 이때보다도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현재의 수준이 정말로 전례가 없는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AI 쪽으로. 예, 그것의 설비 투자의 최대 수혜를 엔비디아, SK 하이닉스가 받고 있는 예. 거고. 이거 당연히 이제 주가가 그렇게 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저 상황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인 거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정도 돈 들였으면 쇼비더머니 해야죠. 저 그렇죠. 돈을 투자했으면 돈을 벌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비디아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투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은 저 네 기업들의 실적에서 AI 투자의 성과가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너희 캐펙스 이렇게 계속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당연히 저 주주들은 물어볼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상당한 압박감이 결국은 엔비디아의 향후 전망에도 연결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 높은 설비 투자 규모가 유지되는지가 이번 2분기 그다음 3, 4분기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 장표에서 왼쪽에 있던 4개의 기업, AI 기업, AI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결국은 수익을 창출해야 될 기업 쪽에서 실제 쇼미더머니의 시장의 요구에 맞는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계속 수요가 받쳐주느냐의 문제고 맞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공급 측면에서 영원히 그러면 엔비디아의 대항마 내지는 엔비디아의 경쟁자 내지는 엔비디아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뭐 소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미 쿠다라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해서 AI 설계를 대부분 다 한다는 거죠. 예. 사람 뽑아보면 90%가 다 이걸 쓰겠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것에 간 대항마들 또 새로운 그 소프트웨어 개발들을 오픈 형태로 이제 개방형을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긴 네.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요 단에서 저게 제일 중요하고 네. AMD나 기타 나머지들이 저걸 얼마나 쫓아가느냐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은 뭐 당연한 거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는 지금 다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우상향해서 그려놓잖아요. 실적이 우상향. 예. 이게 일단 그 기울기가 유지되냐가 일단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시스코 때 사례를 보면 시스코가 잘못해갖고 주가가 그렇게 빠진 게 아닙니다. 고점 대비 거의 1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시스코는 자기 하던 대로 잘했는데 네. 스탠포드대에서 당시에 소위 그 당시에는 요즘 분들은 기억 못 하시는데 대형 ISP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인터넷 그 소위 그 트래픽을 모아서 다시 뿌려주는 예. 그런 업자들이 많았거든요. 예. 대형 ISP인데 이거 안 하고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스탠포드 대학 당시에 그 한 대학원생이 개발해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시스코의 대형 그런 라우터가 필요 없어지는 시장이 기술 발전 때문에 갑자기 나오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것들이 컸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하반기에 비슷한 유사한 상황이 나타난다면 말씀드렸던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엔비디아 거를 갖고 오는 AI 칩이 자체 개발한 AI 칩으로 바뀌는 것이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지금 그런 아까 그 메타나 구글 같은 데서 지금 자체 개발하는 AI 칩이 나오느냐 여부도 하나의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777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 지수는 85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3,300원 집계됩니다. SK하이닉스가 3% 가까운 하락 출발 예상되죠.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좀 약세를 보인 측면에서도 SK하이닉스도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호가는 227,0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3%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79,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오늘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29,1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6% 하락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이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77,500원. KB금융 0.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8,800원. 포스코홀딩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86,500원, 그리고 알테오제는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82,500원이고요. 에코프로 0.4%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2,400원. HLB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63,600원이고 엔캠 0.9% 상승할 걸로 보이죠. 예상 체결가는 268,500원이고요. HPSP 리노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은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48,000원, HPSP는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9,950원. 이 가운데 셀트리온지약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5,000원. 삼천당지약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5,000원이고요. 클래시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글쎄요, 반도체주가 일단은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빅테크 뉴욕 증시에서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상승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호가 분위기는 또 괜찮아 보이고요. 예, 그러네요. 예.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빠지고 네. 주말에 그거 했는데 저 정도면은 야, 이제 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또 거꾸로 가는 모양이네. 그동안 한동안, SK하이닉스 흐름이 훨씬 좋았다가. 예, 그렇다가 또 뭐 뚜껑 열어봐야죠 이제. 아니 지금 야, 시장에 참. 대해서 일단 뭐 좀 낙관론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오히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가 아마 몇 주째 내내 얘기하는 게 예. 그 기술주 업종 비중이 네. 아마 지금 그 S&P 500에서 한 33%, 4% 이렇게까지 가서 이게 역대 2000년도 최고 수준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과한 거 아니냐? 예. 라는 질문들 거꾸로 더 갈 수도 있어라는 거. AI는 혁명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터를 이걸 한번 이렇게 재밌는 데이터에서 갖고 와봤는데 네. 200년 데이터를 한번 갖고 200 년. 와봤습니다. 와. 이게 이제 200년 데이터입니다. 예. 이게 1800년부터의 데이터거든요. 네. 1800년이면 미국에 처음으로 증권거래소가 생겼을 때부터의 네. 데이터입니다. 혹시 미국의 첫 상장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뱅크 오브 뉴욕.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었는데 최근에 BNY라 멜론 띄고 예, BNY인데 예. 그 회사가 세계 최초 예. 미국의 최초 상장 기업이거든요. 최초 상장기요. 예. 거기 보면은 사파에 보면은 길거리에서 한 20명이 모여갖고 이제 증서 교환하면서 그게 이제 증권거래소의 사파에. 예, 시작입니다. 네, 예. 네.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시점에서 그 시대가 원하는 업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정보통신 기술 업종 이게 이제 최고 수치인데 지난 100년만 놓고 보면 최고점이 온 건 맞다. 왜냐하면 1960년도에 짙은 석유의 시대였고 네. 저 때는 엑슨모빌을 비롯한 당시에 그 네노라는 그 기업들이 에너지 그다음에 소재, 듀폰 뭐 이런 데들이 합쳐서 그 업종이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 지난 100년간 특정 업종이 제일 맥시멈 갈 수 있던 수치가 저 30-40%대다. 지금 거의 피크에 와 있는 건 분명하다 말할 수 있는데 이 AI 혁명이 만일 과거에 이거 전 그런 업종을 다 바꿀 만한 어마어마한 혁명이라면 더 갈 수도 있다. 그걸 이제 제가 200년 데이터를 갖고 온 이유가 그거다. 운송이나 금융부동산을 보면 더 높이. 금융은 이제 혼자였기 때문에 더 그렇게 높을 수 있는데 철도혁명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륙 철도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지나가는 대륙 횡단 철도. 예. 그 앞에는 이제 골드러시도 있었죠. 예.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예. 금이 발견된 거. 어쨌거나 그래서 철도가 이제 연결이 됐는데 그게 이제 운송이 한때 그래서 70%대까지 가게 된 와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게 이제 1860년도인가에 저게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일 이 AI가 전 업종을 다 바꿀 수 있는 철도와 같은 혁명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더 갈 수도 있겠다. 근데 다만 우리가 저걸 보려면 정말 오래 살아야겠다. 왜냐면 뭐 적어도 저거 보려면 50년에서 한 100년은 살아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거 해도 저기 예전에 금융과 부동산 그리고 또 운송했던 한 뭐 1800년대 같은 저 정도 비중까지 가기에는 세상이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저때 뭐 딱히 무슨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요즘만큼 세분화되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그렇죠. 야, 운송. 그래서 다 운송 지수도 있었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철도 지수를 보는 이유가 예. 가장 오래된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아, 되겠죠. 또 저 장표를 보니까 갑자기 또 찰스 브론슨 형님이 생각나네요.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에서 진짜 간지나게 나왔는데. 네. 예, 그때도 보면 뭐 철도 꽝꽝 놓느라고. 우리가 보는 서부 영화 때 나오는 게 다 저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그 증시에 대한 낙관론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주요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나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까도 예, 뱅크 오브 예. 아메리카인데 여기서 매달 글로벌 펀드 매니저 상대로 설문하잖아요. 네네. 예. 지금 펀드 내에서 현금 보유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 4%까지 내려와 있다. 아, 펀드 주식 비중이 그렇게 매니저들의 높은 거예요? 현금 그러면? 비중이 그러니까 위험 자산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좀 높아져 네. 있는 거죠. 어지간하면 다 담고 있다는 얘기네요. 꽉꽉 채우고 있다는 꽉꽉 채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사실은 이것이 긍정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감이 넘쳐서 거꾸로 말하면 역발상 지표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너가 뭘 팔아서 사줄 수 있는 그 예. 현금이 별로 없다는 얘기로 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예. 상황 자체는. 그래서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좀 삐끗하면 전반적으로는 좀 사실은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훨씬 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어느 쪽이 지금 비중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뭐 가장 많이 있는 건 기술주죠. 기술주. 근데 다만 확실한 거는 이제 저 펀드 매니저들도 안에서 지금 순환매를 하면서 네. 기술주 비중을 좀 줄이기 시작했다. 아, 지금 보시면은 2024년도 2월이 36%였는데 지금 가장 지난달 기준으로는 20%까지 줄였다. 이게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예. 근데 저거는 이제 소위 초과를 그러니까 소위 오버웨이트라고 보통 하죠. 비중 확대 초과분이 얼마만큼이었는데 예를 들면 벤치마크가 100이었다고 치면 2월 달은 136까지 실었었다라고 네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실으니까 그때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지금 120까지 그러니까 오버웨이트는 오버웨이트인데 오버웨이트의 양을 좀 줄여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좀 혼조세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주요 빅테크주들은 경계성 매물들 좀 출회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 향방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6월 2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중요한 지표 발표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다 마이크론 실적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빅테크 랠리에 대해서 지금 과열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실적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미 연준이 선언하는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앞서서 시사한 연내 금리 인하 1회 정도가 과연 또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4% 떨어지네요. 2,772포인트, 코스닥 약보합권으로 85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일단 좀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0.3% 내림세입니다. 79,800원. 결국에 지금 또 8만 원 선을 좀 이탈하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2% 약세입니다. 22만 9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3% 상승합니다. 33만 4천 원. 현대차가 0.8% 떨어지네요. 27만 7,500원, 27만 8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내림세입니다. 74만 5천 원이고요. 기아가 0.4% 떨어집니다. 12만 7,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4% 하락 6만 3,4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0.5% 상승합니다. 17만 8천 원. KB금융이 1% 올라가네요. 7만 9,4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현재 0.7% 떨어집니다. 18만 5천 원이고요. 알테오제는 0.7% 상승합니다. 28만 3천 원. 에코프로가 0.97% 하락하네요. 9만 1,900원. HLB가 약보합으로 6만 4,200원이고요. 엔케미 4.8% 하락합니다. 25만 3천 원. HPSP가 1% 약세고요. 셀트리온제약은 0.7% 올라갑니다. 삼천당제약 강보합권으로 15만 8,700원. 리노공업이 1.4% 하락하네요. 24만 3,500원. 클래시스 0.5%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종합상사 관련주들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흐름 좀 보셨겠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지금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4% 강세입니다. 6만 7천 원 선이고요. GS글로벌도 8% 강세입니다. 3,480원.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도 0.7% 올라가고요. LX 인터내셔널도 0.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캐릭터 상품 쪽도 흐름 좋습니다. 지금 캐리소프트가 14% 급등 중입니다. 4,355원. 그리고 손오공과 대부시스터즈. 사실 이제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오늘 일부 종목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K게임이라고 해서 북미라든지 유럽, 인도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대부시스터즈가 또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손오공도 0.7% 올라갑니다. 오늘 캐리소프트.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모든 종목이 좀 오른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또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또 조선 기자재 쪽 흐름도 좋은데 인화전공이 14% 급등합니다. 23,800원이고요. 현대임스도 2% 강세, 동방선기, K푸드 1% 이상 올라가고요. 조선기자재도 이전에 조선기자재와는 좀 다른 종목들이 좀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선주들 흐름 좋네요. 하나오션이 2.3% 상승, 32,500원. HD 한국조선해양이 1.3% 올라가고요. 또 HD 현대중공업은 약보합권이고 HD 현대미포가 0.8% 올라갑니다. 삼성중공업은 강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네요. 이 가운데 LG 디스플레이가 흐름이 좋네요. 지금 4% 강세, 11,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LG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 볼게요.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이노텍도 1.5% 상승하면서 사흘 만에 반등 흐름 보여줍니다. 25만 9,500원이고요. LG전자도 2% 상승합니다. 11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 우선주까지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 일부 수산주들 흐름도 좋습니다. 사조대림이 지금 6% 강세입니다. 73,600원이고요. CJC푸드도 4%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수산주들도 흐름 좋고요. 한성기업도 2% 상승하면서 9,4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신규 상장한 종목 한중 NCS가 42%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글쎄요. 이전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보통 이제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두 자릿수 상승률에 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상승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데요. 612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15억 원, 19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63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4억 원, 38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1원 70전 상승한 1,39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이 지금 뭐 원화, 위안화, 엔화 다 약세네요. 그러네요. 예. 예. 엔데프 시세만 봐서는 그냥 뭐 한 전일 이래봐야 90원이 채 안 되는 레벨이라 해야 되는데 엔데프보다도 훨씬 올라가면서 진짜 90원을 가장 돌파해 버리네요. 돌파해 버리고 확실히 동시효과보다는 지수도 약하고. 예, 맞아요. 아무래도 지난주 목금 이틀 미국장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니케이도 하락 출발. 또 오를 때도 더 오르고 빠질 때는 더 빠지고. 왜 이러십니까? 장사 한두 번 하시고 한국 증시 뭐 하루 이틀 보셨습니까? 아니, 그냥 답답해서. 네, 답답해서 여쭤본 거죠. 답답해서. 네. 참, 네. 아니 소장님 근데 반응이 당황스럽네요. 아니, 보고 있으면 짜증나요. 한국장 짜증나서 지금 또 건너갔다가 또 최근에 또 넘어가신 분들은 또 마음고생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국내 증시 답답하다고 예, 미국 예. 뉴욕 증시 투자 비중 늘리신 분들 아니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원래 항상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예. 그렇고 결국 길목을 지키는 것이 길목을 지키는. 그런 투자가 좀 그게 오히려 이제 그 과정은 답답한데 한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더 시세를 더 잘 내주는 그런 투자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다박다박 그냥 쭉 넣는 방식. 그러니까 타이밍을 잡으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타이밍. 아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월 회비 얼마씩 내고 이렇게 종목 받고 있는데 종목은 뭐 수두룩하게 이렇게 몇 개 줘가지고 그 중에 제일 땡기는 거 한두 개 사는데 왜 파는 시점을 안 알려주느냐고. 나와야 되는 시점은 안 알려주고 종목은 수르르 추천하고 뭐 사세요 하는데 좀 파는 것도 알려줬으면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참, 아유, 그까지 가르쳐주면 회비가 너무 비쌀질라나? 그분들도 모르셔서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몰라서 못 가르친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알려줬을 텐데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들도 꽤 있고 그래요, 사실은. 네. 아니 벌써 5천 개를 팔아버리네 선물해서. 선물에서. 네. 예. 아 근데 지금 조금 이렇게 한번 대표님 저 일본 장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니케이가 아슬아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일본이 예니 약세로 가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되면 수출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기세에 좋다. 이렇게. 예. 근데 지금은 똑같은 엔화 약세 상황을 보고 야 이제 수입 물가가 너무 급등을 해서 내수가 안 좋아지고 실제로 일본 내수가 생각보다 썩 좋지 않습니다. 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가 썩 그렇게 실질로 마이너스 성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이 경제 성장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맞아라는 것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결국은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수출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아지는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또 사실 그 전에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4주 연속 지금 그 일본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거든요. 네. 4주 내내. 그러니까 팔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정부 당국도 마찬가지지만 환과 관련해서 지금 밸류업도 중요한데 예. 그러니까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 플레이가 훨씬 더 쉽다. 예. 또 국내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 네. 예. 그래서 네. 결국은 왜냐하면 국내 기업인들한테 한국은행에서 서베이 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한 1,300원 정도, 1,200원 정도 또 좋으니까 그냥 유지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대답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실제로 투자 열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시각이 많나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사람들도 이만큼 올랐다는 거는 꽉꽉 채우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미국 가계에서 총자산,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죠. 금융자산이 높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 40% 부동산이고 나머지가 이제 금융자산 막 예. 뒤섞여 있는데 이것저것. 지금 그 기업 지분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은 주식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펀드에 들었냐, 내가 직접 들고 있느냐, 그걸 다 합쳤을 때 지금 보면은 가장 최근 이 분기 데이터라 1사분기 끝나고 발표된 거에 보면 네. 28.1% 이게 이제 역대급으로 두 번째 높은 거고 가장 높았던 게 21년도 2분기 그때 지수 최근 중에 피크였잖아요. 네네. 그때가 29%. 그때 코로나 때 그렇죠. 코로나 지나서 돈 풀린 예, 다음에 그렇죠. 가장 많이 예. 지수가 올랐을 때. 그 다음이 이제 더 조금 뒤로 가면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1분기 피크 26.5%.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게 분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역대 최고로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수가 저 때보다 더 올라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가계 총자산 중에서 기업 지분, 주식을 꽉꽉 채우고 있어서 자신감들이 풍부하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한데 역으로 말하면 뭘 더 이제 헐어서 더 올라와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탄약이 좀 이제 꽉꽉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에 유동성이 좀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그러네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첫 TV 토론이 이루어진다는데. 네네. 네. 재밌는 데이터를 제가 알아갖고 왔죠. 그러니까요. 예, 궁금해요. 어떤 데이터인가요? 이게 엔비디아의 상대 성과, S&P 500 대비 엔비디아의 상대 성과랑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 네. 이 녹색 선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고요. 배팅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녹색 선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 선이 엔비디아의 S&P 500 대비 상대 성과입니다. 오. 차트를 보시면 어떠세요? 한 1년 반 동안 거의 같이 움직였네요. 똑같이 움직인 거죠. 예. 거꾸로 말하면 이게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는 게 트럼프 당선을 시키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아니면 트럼프 당선이 엔비디아에 유리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사실은 이건 상관관계가지 인과관계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인과관계는 아니고 상관관계. 예. 그러니까 서로 그냥 우연하게 만난 건데 굳이 이제 우리가 인과관계를 찾다 보면 네. 저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오를수록 불안해갖고 트럼프가 더 돼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저렇게 잘 되는 거는 인공지능이 잘 되는 거고 네. 그거는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가 오히려 예. 찐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아하. 않습니까? 그러면 엔비디아가 되려면 큰일 나 우리 트럼프가 빨리 당선돼야 돼라고 사실은 지지자들이 해석할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엔비디아를 포함한 인공지능 로봇에 투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상관관계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되게 재미있는 차트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예. 상당히 참 우리 송 대표님도 한 번씩 보면은 진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인사이트를 주셔. 그런데 이쯤 되니까 또 소위 말해서 트럼프 수혜주, 바이든 수혜주 찾기가 막 진행되더라고요. 네네. 미국도 요즘 보면 사실 조금 테마주 성격, 순환매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 두 후보 사이에 특별한 어떤 그 차별점이 보이십니까? 지금은 일단 피해주들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피해주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뭔가 정책이 변화될 거잖아요. 가장들 걱정하는 게 수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러니까 관세를 기본적으로 10% 올리고 일부는 더 급격하게 올리겠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결국은 이제 수출에 대한 부담감들이 좌우로 수출과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대미 수출주가 힘들 수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말고 미국 내에서. 미국의 수출. 근데 이게 미국의 수출주가 미국 내 수출 기업들? 예. 근데 그게 가장 큰 게 IT 기업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사실은 아까 봤던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우리가 보면
네. 빅테크포들은 대부분의 매출의 70% 이상이 다 해외거든요. 네. 해외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60~70%가 해외에서 오다는데 관세 전쟁이 일어나다 보면 서로 이제 이거를 막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IT 관련된 수출주들이 미국 내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생각하고 상대적으로는 그 내수주들이 미국 내에서 나을 거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연결해서 그와 관련된 그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이제 미국이 너무 나간 거죠. 아까 봤던 대로 네. 지금 미국의 부채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또 부채를 더 찍어야 된다. 지금 국채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거 미국 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야에 대한 고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된 것 같다. 적어도 세계 중앙은행들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네. 거 하다 보니까 미국에 빗보였다가는 야,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달러 자산들 다 동결될 수도 있어. 이런 걱정. 이 두 가지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세계 금협회에서 전 세계 한 70여 개 가까운 68개 되는 중앙은행들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늘린다는 대답이 향후 5년간 꾸준히 늘린다는 대답이 69%나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2년 전에는 46%밖에 안 됐는데 예. 엄청나게 늘린다는 거고요. 반면 그러면 이걸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비중을 늘리려면 뭔가를 헐어야 되잖아요. 뭘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달러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로 돼 있는 자산을 줄여서 지금 표시가 돼 있네요. 그래서 천천히든 급격히든 줄일 거라고 대답하는 게 63%, 뭐 이 정도 61%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글로벌리 지금 최근에 중국이 금 매입을 18년 만에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는 네. 결론적으로는 저런 방향성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 금 비중을 일정 부분은 가져가는 것도 좋은. 왜냐하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저러고 있으니까 네. 우리들도 일부는 벤치마크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요 지금 방금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이렇게 환율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네. 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개입 세게 해서 시장을 갖다가 아주 혼을 내겠다는 뜻인지 네. 아니면 그냥 하나만한 소리 참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과도한 환율 변동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외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필요하면 24시간 통화 시간에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 개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구체적인 수준은 없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거? 이걸 보통 우리가 구두 개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 하죠. 구두 개입. 예. 모두게 그러니까 일단 말만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환율 그 관찰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면 미국 허락 받아야 될 겁니다. 허락 받아야 될 것 같다. 급격한 환율 변동은 그러면 염두에 둘 필요는 없겠네 어떻게 보면. 저기서 한 번은 저게 만약에 160엔을 치고 위로 튀어 올라가면 그러면 사실은 또 한 번 개입하려고 하겠죠. 네, 네. 근데 결국은 용인을 해주느냐가 더 중요할 테니까. 미국에서. 네. 예. 이제 발언 나오고 나서 환율이 안 움직이네요. 달러 환율이. 네. 그러면 뭐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네. 그렇죠.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미국의 AI 반도체주의 조정과 달러 강세 영향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금 0.45% 내리면서 2,771선, 2,770선 지지 여부까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코스닥도 0.36% 추가적으로 내려갑니다. 849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93억 원, 기관이 474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 1,47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코스닥 시장 역시도 메이저 수급 주체가 부재합니다. 외국인이 456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543억 원 팔자 포지션이고요. 개인 투자자만 1,014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체크하시죠. 오늘 무역회사와 생명과학, 우주항공, 국방업종이 강합니다. 반면에 석유와 가스, 생명보험, 전기장비 업종 약세 기록 중입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요. 미래에셋 비전스펙 6호 지금 73.25% 상승하면서 3,4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중 NCS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34.17% 상승하며 4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상사 일부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참여 기대감 덕분인데요. GS글로벌 같은 경우에 비아디 1톤 전기 트럭 출시 소식도 있었고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20.09% 급등하면서 3,8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익 안정성과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참여 기대감이 더해졌다는 증권가 보고서가 나오면서 역시나 강세 기록 중입니다. 4.04% 오르면서 6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오롱 글로벌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SK네트워크스가 0.51% 플러스권, 효성 TNC도 0.29% 오르면서 3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톡스 관련주가 2거래일 연속 올라갑니다. 메디톡스가 필러 제품인 아띠에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했다는 소식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대웅제약이 경쟁사 메디톡스로부터 보톡스 균주 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나온 바 있습니다. 보톡스 관련주 중에서는 파마리서치가 5.08% 상승하며 15만 1,100원, 메디톡스가 4.38% 오름세로 14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 BNC도 1.4% 플러스권으로 5,790원입니다. 반면에 RF텍 0.66% 약세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대웅제약이 0.29% 하락 전환되면서 10만 1,900원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렴 관련주가 오름세 유지 중입니다.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회 환자가 최근 한 달 새 3배 이상 늘었고 지난 4주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군 감염증 환자도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에 지금 100% 유효율 세팍의 항생제 제품을 생산 중인 국제약품이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줄였지만 1.86% 플러스권 유지 중이고요. 위더스 제약이 1.95% 오르면서 7,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맥 ICS가 2.41% 상승하며 2,545원, 그밖에 수젠텍이 0.39%, DXVX가 0.19% 소폭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종목들이 오르고 있지만 지금 여전히 지수로 봤을 땐 추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김현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지금 다음 달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원전 관련주가 최근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수주에 성공할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원전 업황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 5월 말에 그 원전 수주 기대감에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단기 급등세를 보였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요. 체코 정부가 이제 30조 원 규모의 이런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앞두고 이런 7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고 또 이런 전력난 대비를 위해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이런 친원전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전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전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 좀 좋게 보실까요? 일단 원전 관련주 중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달에 그 미국 최대 SMR 설계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추진 중인 SMR 건설 프로젝트의 이런 원자로와 또 이런 증기발생기 튜브 등을 납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9% 단기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단기 급등 이후에 좀 최근에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중장기적으로 이런 추세 전환이 나온 상황이고 이런 상승 추세는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원전 수주 기대감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지속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는 좀 한전 KPS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원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이런 원전과 관련된 이런 정비 매출 증가에 따른 이런 실적 모멘텀 그리고 한수원 주도의 이런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 기대감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또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 이런 전력 설비 사업 성장성 역시도 모멘텀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주목하시면서 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한전 기술인데요. 한전 기술은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로의 설계를 이런 담당을 하는 기업으로 과거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1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런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후속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원전주 유망 종목 체크를 해주셨고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 지금 지수가 추가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이런 보합권 혼전세를 보이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이런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미국 이번 주에 또 미국 1분기 GDP와 또 PC 물가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대기를 하면서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소 또 순환매 흐름이 계속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고환율 상황에서의 이런 수출주들이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순환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피 조정 흐름 속 최근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 저평가된 종목들과 이런 수출주들을 중심으로 순환매 흐름을 살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여행 단어만 들어도 설레고 좋지만 경기 침체로 얇아진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막상 떠나기는 쉽지 않죠. 이럴 때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벌써 입소문을 타고 발급받은 사람만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늘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으로 통큰 할인 혜택을 누리면서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한 명예 주민증입니다.
교통과 숙박 등에서 가격 혜택이 있고 주요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는 지역 주민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여행 경비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6월 현재 기준 15개 지역 300여 곳의 관광시설에서 34개 지역 800여 곳으로 확대되면서 100만 명 이상이 발급받았습니다. 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발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서울 빼고는 어지간하면 다 인구 감소 지역인데 어떤 지역들이 해당하나요? 네, 전국에 인구 감소 지역이 89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34곳 지역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가평, 연천, 인천, 강화, 강원의 삼척, 양양, 영월, 충남 예산, 전북 남원, 부산 서구, 영도구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벌써 이 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 보면 뭔가 좀 특별한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있으면 이들 지역 인근 12개 역으로 향하는 KTX를 특정 시간대에 이용할 때 3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의 KTX 열차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이달 30일까지 구입할 수 있고 해당 지역으로 가는 열차 이용객 가운데 디지털 관광 주민증 참여업체에 방문해 현장 할인증을 발급받으면 KTX 2만 원 할인권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지자체별로 마련한 혜택들도 풍성한데요. 해당 지역의 숙박, 여행, 체험 등에서 각종 할인 혜택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 서구에 있는 송도 해상 케이블카에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전북 남원에서는 4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다니며 지역 명소를 안내받을 수 있는 택시 가이드 요금을 남원시가 3만 원 지원하는데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있으면 추가로 만 원 더 할인받을 수 있고 전통 한복 대여 상품은 50%, 숙박은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충북 단양에서는 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 시 2만 원 할인 혜택이 있고 소백산 휴양림 승마 체험장에서는 50%를 할인해주고 강원 정선에서는 노미지 한가든 방문 시 50%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내려받으면 되는데요. 회원 가입 후 디지털 관광 주민증 항목을 선택해 내 거주지와 여행할 지역을 선택하면 발급이 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방문한 여행지에서 명소 매표소나 계산대에 설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할인이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일반 매매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경매 인기가 늘면서 오히려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낙찰 경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는 구실채권 경매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제 경매보다도 싸게 산다. 마저 혹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그럼 이 부실채권, 이 이제 NPL이 여기 또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 NPL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NPL의 풀네임이 네. non performing loan, 그래서 네. 수익이 없는 여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익이 없는 여신 내지는 채권. 네, 다른 말로 이제 그걸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은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산 건전성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 우리 이제 은행이 이제 여신을 가지고 있죠. 예. 대출을 해줬으니까. 다만 이제 이 여신 중에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우리가 통상 고정 이하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통상 부실채권이라고 한다. 일반인들이 조금 이제 쉽게 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를테면 이제 개인들이 이를테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원리금을 연체하게 되면 은행에서 독촉을 하고 끝내 돈을 안 갚으면 예. 이것을 이제 경매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거나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이 연체되는 채권을 우리가 통상 부실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부실채권이 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부실채권 비율을 맞춰야 된다든지 또는 BIS 채권 비율을 맞춰야 된다든지 해서 이걸 이제 매각을 하게 되어 있고, 통상 이 매각을 한 것을 일반 투자자들이 이걸 사서 이를테면 싸게 사서 활용하는 그런 투자를 우리가 부실채권 투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름이 부실채권 하니까 뭔가 좀 투자하기가 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실채권 경매 투자 좀 위험하진 않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전제가 예. 만약에 담보가 없는 부실채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흔히 신용으로 담보를 신용으로 이를테면 대출을 받았다. 네네. 신용으로 부실채권이 났다. 이러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하는 부실채권은 담보부 부실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경매로 놓고 본다면 네.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사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부실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죠. 이미 이제 부실이 났기 때문에. 그러나 담보가 있는 부실채권을 우리가 싸게 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면 우리가 담보 부실채권의 이제 투자자의 장점. 우리가 통상 이제 부동산을 매매를 하게 된다면 뭐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뭐 보유세도 내야 되고 양도세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실채권을 투자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보유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실채권을 싸게 사서 이를테면 풀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또 강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아무튼 담보가 있는 부실채권은 굉장히 안전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24년 상반기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융기관에서 이런 부실채권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부실채권 투자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방송을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경매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실채권을 좀 할인받아서 요걸 좀 잘 활용해서 경매 투자로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담보부 부실채권. 네,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부실채권에 담보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이 경매에 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은 없는데 애초에 이 담보 있는 사람이 그냥 담보물로 뭔가를 해결을 하지 왜 이게 경매까지 나오죠 이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네. 어쨌거나 이제 은행이 예. 통상 우리가 담보를 전제로 예.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아파트를 예. 뭐 10억짜리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차주가 예. 원리금을 연체한다. 예. 그럼 이제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경매를 신청해서 예.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 낙찰되고 배당을 받게 된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를테면 이제 은행이 이런 부실채권이 너무 많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맞춰야 된다. 예.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를테면 털어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좀 일정한 양 부실난 채권을 이를테면 도매상들한테 매도를 하게 되고 이 도매상들을 통해서 일반 개인들이 그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은행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좀 되면 나중에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당장 앞서 얘기한 뭐 부실채권 비율을 좀 맞춰라 금감원에서 예. 또는 BISP를 맞춰라 예. 그러면 이걸 좀 털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부실채권 가지고 어떻게 경매를 하는 건지 궁금한데 하기야 주변에 보니까 MPL로 큰 돈 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네.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 말이 맞나 이게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사서 명품을 구매하는 상태커가 상품권 테크라는 얘기 같은데 뭐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네. 메커니즘이 네.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백화점에 가서 예. 만약에 이제 구두 30만 원짜리를 사고 싶다. 예. 그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백화점에 가서 예. 구두 30만 원짜리를 보고 예. 그냥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카드로 결제하거나 예.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치면 그냥 일반 매매하는 거하고 똑같은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를테면 구두 상품권을 예. 30만 원짜리를 할인하는 곳에 가서 이를테면 이제 20만 원 주고 산다. 상품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10만 원 할인 받아서 20만 원 주고 사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백화점에 가서 내가 30만 원짜리 구두를 사고 예. 20만 원에 산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내면 예. 저는 더 이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 아닙니까? 10만 원 버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외관상으로는 30만 원을 샀지만 저는 이제 20만 원에 사서 어찌 보면 1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사실 이제 부실채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부실채권 경매 절차하고 똑같은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부실채권이 이를테면 이제 경매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부실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할인해서 산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할인해서 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할인해서 사서 기본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할인해서 샀다가 다른 사람이 높게 낙찰되면 나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만큼 배당을 받아서 오히려 이제 배당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해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해했고 교수님 네. 아까 그 상품권 네. 30만 원짜리 구두 상품권 네. 그거 할인하는 데 가서 20만 원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한테 20만 원을 파는 그 양반은 얼마에 산 거예요, 그 상품권? 더 싸게 샀겠죠. 맞습니다.
통상 이제 도매상들이라고 하는 건데 예. 예, 도매상들은 훨씬 더 싸게 사서 결국 그러면 상품권 30만 원짜리 가지고 현금이 급한 사람이 그거 갖다가 뭐 한 15만 원이나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해서 마련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아깝다. 그죠. 근데 뭐 백화점에서 뭐 살 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 현금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죠. 현금 필요하면은 네. 네. 그게 깡이죠. 맞습니다. 깡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구조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은 좀 실제 매물을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부실채권 투자와 관련돼서 아파트용 공장을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네. 일단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아파트용 공장입니다. 뭐 다른 말로 저희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기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원래 감정가가 한 10억 3천만 원 정도 했던 건데 4번 유찰돼서 이번 최저가가 2억 4,700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그 감정가 자체가 네. 아파트용 공장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분양가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워낙 공급이 많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유찰이 되었다. 다만 이제 요 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청구 금액이 7억 5,800만 원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 위에 보시면 채권자가 지금 우리은행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은행이 저 감정가 10억짜리 아파트용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저 7억 얼마.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기 보면 채권 최고액이 이제 9억 6천인데 네. 어쨌거나 현재 실채권액은 7억 5,800만 원이고 네. 지금 이제 그것이 경매 신청할 당시의 청구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금액이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한 8억 원 정도가 넘어갔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번에 많은 분들은 오히려 아까 2억 4,700에서 아까 이제 위에 3억 5천만 원 사이에서 이제 입찰을 참여할 건데 네. 저는 그렇게 하면 낙찰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불안하니까 그냥 차라리 이게 이제 그 부실이 난 채권이고 이걸 갖고 있는 이를테면 AMC가 있어서 네. 오히려 AMC 찾아가서 아까 그 8억 원짜리 근저당권 1순위니까 네, 네. 그걸 나한테 좀 싸게 팔아라.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번에 최저가가 2억 4,700인데 2억 5천에 낙찰될지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액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요거 상담을 해보니까 한 3억 5천이면 팔겠다. 예, 그럼 제가 만약에 저 8억 원짜리 1순위 근저당권을 3억 5천에 만약에 샀다. 네. 그럼 저는 이제 8억 원짜리지만 3억 5천에 산 거잖아요. 네네. 아까 백화점 상품권처럼.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입찰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한 3억 5천 언저리에서 입찰할 건데 저는 그냥 8억 원에 입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월적으로 낙찰을 받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한 사람이다. 왜 8억 원에서 6억 원에서 5억 원에서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왜 8억 원에 샀을까? 네, 네. 그러나 저는 8억 원에 낙찰 받았지만 더 이상 지급할 돈은 없는 거예요. 저는 3억 5천에 이미 샀고 네. 채권은 8억 원인 거니까 네. 일명 채권 산 게 그냥 퉁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추가 비용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바로 NPL의 강점인데 저는 저의 채권을 풀로 행사해서 오히려 우월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이 8억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또 뭐 한 달 안에 8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도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죠. 8억 원에 예. 취득해서 8억 원에 팔았으니까 예. 이것이 바로 NPL이 보여주는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매물을 그냥 일반 입찰해가지고 낙찰받게 되면은 한 네. 3억 언저리에서 낙찰받게 되면은 추가로 지급해야 될 돈이 오히려 이제 그것은 추가로 지급한다기보다는 네. 실제로 낙찰받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낙찰받기. 왜냐하면 앵커님이나 소장님이나 저나 이번에 3억 5천 쓸까 3억 4천 쓸까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지만 낙찰을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8억 원짜리 채권을 3억 오히려 5천에 낙찰, 사면서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NPL의 가장 큰 강점은 일단은 채권을 풀로 행사해서 우월적으로 낙찰 받는 것이 네.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 NPL 하는 사람들 정말 보면 선수예요, 선수. 어. 진짜 인텔리 층들도 많고 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어디나 보면 큰 부분은 여기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네. 이게 이제 큰 채권들은 네. 사실 이제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맞는데 그런데 요 마이너리그가 있구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소한 것들은 예, 개인 소소한 누구도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다. 조금만 손품과 발품을 팔 수 예, 있다라고 좀 한다면. 전에 이제 설명은 결국 그거네요. 경매 나온 부동산 사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NPR을 미리 사두면은 담보고. 딱 그러네. 우리가 3억 4천 쓸까 내가 3억 5천으로 정민앵커를 한번 밟아볼까 이러는데 네. 교수님이 8억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나와버리니까. 네, 네. 실제로 제가 한 6, 7년 전에 이를테면 경기도의 어떤 공장을 100억 원짜리인데 채권을 할인해서 49억에 샀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49억이니까 한 70억까지 예. 그 텀이 있는데 예. 저는 100억짜리 49억에 샀으니까 네. 예. 다른 사람들은 49억, 최저가 49억이니까
52억, 56억, 61억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99억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그럴 거면 진작에 왜 입찰하지? 왜 이번에 저렇게 샀을까? 또 2등과의 가격 차이 너무 나가지고 네네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 큰일 났다고. 너무 차이가 많은 거니까.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 이제 이 담보부 미친 부실채권. 사람이 네, 맞습니다. 미친 네. 사람이 아니고 역대급 선수가 왔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입찰 국정에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예, 그러시겠네요. 네, 네. 근데 이런 논리 말고도 그러면 일반 경매보다 더 장점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NPL 채권을 네, 투자를 하게 된다면 네. 일단 큰 강점들이 있는데 먼저 채권을 샀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경매 기록을 좀 열람하고 싶다. 저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인가 아닌가. 또 저것이 저 네. 유치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데 사실 일반 입찰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NPL을 매입한 채권자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해관계인이 돼서 법원 경매 기록을 열람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또 하나의 어떤 절차상으로 차이점을 좀 본다면 사실 일반 경매는 그냥 일반 입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가 약간 불투명합니다. 예. 네. 반면에 이제 NPL 경매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을 싸게 사서 실제로 이 채권만큼 풀로 행사해서 우월적으로 낙찰을 받는다. 예. 또 채권자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모든 내용을 알고서 이 경매 절차의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서 입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매 매물로 나온 것 중에 담보부 부실채권이 꽤 있는 거예요? 꽤 있습니다. 근데 꽤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제 AMC 앞서 AMC 네, 거기를 AMC. 통해서 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은행들이 예. 아까 얘기한 이 부실 채권을 예. 그냥 하나하나씩 파는 게 아니고요. 예. 이를테면 뭐 한 400건, 1000건씩 묶어서 파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원래 도매상이 샀다가 네. 요 도매상이 그걸 산 다음에 누구한테 맡기냐면 AMC, 즉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겨요. 아. 그 자산관리회사가 이걸 갖고 있고 예. 저 같은 사람, 또 우리 앵커님이나 소장님도 이거 사고 싶다. 그럼 그 AMC 찾아가서 아까 그런 아파트 공장 8억짜리인데 내가 한 3억에 또는 4억에 사고 싶다. 협상해서 만약에 이제 이것이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죠. 정민은 그 7월 중에 AMC 한번 간다에 저는 걸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화면에서 보면 지금 경매하고 NPL 경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반 경매는 사실 이 매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매 기록에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또 유치권자가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 또 어떤 내용일까?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NPL을 사게 되면 채권자 지위가 있어서 예. 모든 것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 강점이고요. 또 일반 경매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벌써 우리 3명만 들어가도 누가 낙찰받을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NPL로 들어가 버리면 채권을 풀로 행사하기 때문에 우월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하나 일반 경매는 아까 일반 매각 시 양도세 부담이 있습니다. 네.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또 일정한 양도 차익에 따라서.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NPL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채무인수나 사후정산부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채권을 풀로 행사해서 네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제가 실제로 매수한 금액을 모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양도세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혼자 가서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담보부 부실채권? 네, 할 수 있습니다. AMC에 가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NPL을 매입하는 방법 중에 네. 론세일 방식이 있고 론세일 방식 외에 채무인수나 사후정산부 방식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론세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앵커님이 어떤 근저당권을 산다라고 네. 한다면 돈을 다 주고 아까 8억짜리를 만약에 4억에 산다 그러면 4억을 돈을 다 주고 근저당권의 명의를 앵커님 이름으로 바꿔오는 거예요. 이건 론세일 방식. 어허. 예. 근데 이게 아쉽게도 2016년도부터 예. 불법 추심 문제 등등이 있어서 예. 이제 이건 개인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법인만 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약간 편법으로 불법은 아니고요. 예. 편법으로 오히려 채무인수나 사후정산부 계약 방식으로 우리 앵커님 개인이 예. 살 수도 있다. 그건 뭐예요? 채무인수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이제 론세일 방식은 돈 다 주고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의 명의를 예, 바꾸는데 그렇죠. 채무인수는 그냥 그들끼리 협의해서 내가 채무를 떠안고 사는 것이다. 아. 예, 그래서 외관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매각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게 네,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매수하는 방식이 있다. 이제 다만 이것은 AMC가 판단하기 나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중에 정민 앵커가 AMC 한번 방문하고 방문하기 전에 교수님 한번 찾아가서 네. 더 깊이 있게 질문하신다에 걸겠습니다. 제 머릿속을 꿰뚫고 계시네요. 그죠? 네. 지금 아주 막 모처럼 우리 정민 앵커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네요. 교수님한테 따로 연락드리려고요. 실제 어렵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그 물건들은 네.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물건은 또 어디서 좀 찾을 수 그러니까요. 예. 있을까라고 한다면 가장 큰 IB 겸 AMC가 유암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요? 유암코. 유암포. 예, 은행이 6개가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인데 유암코. 유암코. 예, 일명 이제 연합자산관리회사라는 예, 회사가 예. 있는데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무료 사이트니까 유암코나 또는 대신 AMC 농협자산관리회사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찾을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찾는데 중요한 것은 물건에 대한 디테일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체킹 하셔가지고 담당자를 확인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팔렸냐. 팔렸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팔 마음이 있냐.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실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팔진 않습니다. 네. 통상 이제 1순위 근저당권 같은 경우가 이를테면 자산관리회사 또는 AMC 같은 경우가 이건 우리가 그냥 갖고 있으면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잘 안 파는 그러네요. 물건도 있기도 합니다. 예. 예, 근데 어쨌거나 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앵커님도 물건을 보고 네. 현장 분석, 배당 분석, 권리 분석 다 해서 문제가 없다면 이제 직접 찾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NPL 같은 경우가 낙찰가 맞추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싸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낙찰가율이 높으니까. 네네. 반면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용 공장이나 토지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낙찰가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통계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용 공장이나 뭐 빌딩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좀 싸게 낙찰받고 싶을 때 NPL 투자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연말 이전에 정민은 저기 앉아서 NPL 투자 성공 사례 한번 발표할 것 같네요. 꼭 그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내림세고 다행인 거는 그래도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을 줄여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좀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네요. 예. 네, 일본도 지금 지수 플러스로 다시 또 양전했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문의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